오늘은 수능 영어 독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토익이던 토플이던 탭스던 IELTS던 수능이던 어떤 시험이던 간에 그 시험에만 적용되는 독해법이 딱 한 가지만 있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당연히 토익 같은 경우는 시간 내에 빨리 풀어야 되고 뭐 토플 같은 경우는 뭐 어떤 점을 더 신경 써야 되고 이런 건 있겠지만 토익에만 적용되는, 토플에만 적용되는, 수능에만 적용되는 이렇게 한 특정 분야에만 딱 적용되는 독해법이 한 가지만 있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근데 이제 많은 시험 영어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토익 할 때는 이렇게 독해해야 될 것 같아. 수능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 토플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 이런 식으로 뭔가 방법이 따로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 모든 독해의 기본은 단어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느냐, 그리고 이 영어 글을 쓴 글쓴이의 의도를 내가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있느냐. 정확하게 독해가 돼야 문제도 풀 수 있는 거지. 독해가 정확하게 안 되고 내용 파악이 안 되는데 방법만 찾게 되면 오히려 잘못된 독해 습관이 길러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능 영어 독해를 설명을 드리지만 수능 영어 독해라고 해서 뭔가 특별한 방법이 있는 게 아니라 당연히 기본적으로 독해가 돼야 되는 거고요. 일단 독해가 된다고 가정을 하고 이제 중요한 건 점점 배경 지식이 중요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수능 영어 지문을 매년 이렇게 읽어보는데요. 그럴 때마다 느끼는 게 점점 다양한 분야에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출제가 되는 경우 이제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되는 사항은 분야별로 쓰이는 어휘나 표현을 잘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뭐 기술, 과학, 철학, 기업, 환경, 사회 등 이런 분야가 고루고루 나오는 추세거든요. 이런 분야들의 최근 이슈가 되는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그래서 제가 권장드리는 방법은 어휘를 익힐 때 분야별로 익히셔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면 각 분야별로 자주 쓰이는 어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구들을 분야별로 구분을 해놓고 덩어리 표현으로 익혀주시면 그 덩어리 표현들이 눈에 싹 보이면서 독해 속도가 빨라지거든요. 2025년 5월 전국 연합 학력 평가도 문제를 분야별로 나눌 수 있는데요. 20번부터 23번까지 쭉 봤을 때 기술, 과학, 철학, 기업 이렇게 분야를 나눌 수가 있겠더라고요. 수능 문제를 설명드리면 제일 좋겠지만 저작권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설명드릴 수는 없고 기술 관련된 내용이 나올 때 AI hype 아니면 profit from govern the use of AI decision making 이런 구문들이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구문들을 잘 익혀주셔야 됩니다. 특히나 3번 지문 같은 경우 기업 관련된 내용이 많이 나오는데요. 다국적 기업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나오는 전형적인 표현들이 다 들어있는 지문이거든요. multinational이나 generate revenue, be accused of, exploit, loophole, tax regime, derive A of B, impose taxes, be met with fierce resistance, level the playing field, contribute 이런 구문들이 다국적 기업이나 뭐 기업 간 분쟁을 얘기할 때 되게 많이 나오는 구문들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는 이 지문을 안 읽어봤는데 이 지문이 무슨 얘기를 할지가 머릿속으로 그려졌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제가 더 잘하고 못하고 이걸 떠나서 이런 관련된 지문을 많이 읽어봤기 때문에 23번 지문은 기업에 관련된 내용이구나. 그래서 어떤 흐름으로 글이 전개가 되고 결국에 이런 얘기가 나오겠구나. 이런 게 좀 머릿속에 그려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이 요즘 수능 트렌드의 특징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일들에 대한 주제가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예를 들어 기술이면 AI 도입이나 자율주행차의 기술 도입이 사회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 기업 관련된 얘기가 나오면 뭐 다국적 기업의 세금 회피, 아까 봤던 23번의 문제처럼 아니면 특허 분쟁, 기후 얘기가 나오면은 기후변화가 가져올 미래 영향 이런 이슈들이 딱 나오거든요. 지문에. 그 지문 자체의 주제는 조금씩은 다를 수 있겠지만 큰 주제를 포괄적으로 나눠보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분야별로 관련된 기사들을 꾸준히 읽었느냐, 관련된 이슈들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팔로우업을 했느냐. 그래서 평소에 관심을 가지고 읽었던 학생들이 아마 더 지문이 훨씬 수월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배경 지식을 쌓는 실전 팁으로 꼭 수능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다른 분야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왜냐면 뭐 토플이나 뭐 탭스나 IELTS나 리딩 할 때도 분야별로 다 나오기 때문에 항상 분야별로 공부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저작권 이슈도 없고 편하게 활용하실 수 있는 사이트를 하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Global Voices라는 사이트입니다. 여기 보시는 요 사이트거든요. 이 사이트 같은 경우 보시면 지금 아프리카, 아메리카, 아시아, 유럽
elections, culture, human rights, digital activism 하고 여러 가지 토픽들이 다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각각 대륙별로 아니면 주제별로 다양한 기사들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이트를 하나 정해두시고 주제별로 쭉 기사를 보시면서 억구들이 뭐가 나왔는지, 그리고 이 억구들이 이 기사에서 어떻게 쓰였는지, 해당 주제에 대한 이슈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이런 거를 좀 팔로우업을 해보시면 좋습니다. 주기적으로 이런 기사들을 읽어주시면서 당연히 고3 학생들 공부하느라 바쁘겠지만 수능 책만 계속 풀지 마시고 차라리 이런 기사를 읽었을 때 전체적인 사회의 흐름이 맥락으로 탁 들어오면서 오히려 독해가 더 잘 될 수가 있거든요. 너무 독해 기출문제집 이런 것만 보지 마시고 이런 기사들을 보시면서 지문의 내용을 파악하는 훈련.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점점 영어도 국어 비문학처럼 배경지식 싸움이 돼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배경지식이 쌓이게 되면 뭐가 좋냐면 관련 배경에 대한 어구들을 쭉 익히실 거기 때문에 구 덩어리를 보게 되면 그 구가 한눈에 확 들어오면서 이 해석 속도가 당연히 빨라지고요. 그 다음에 AI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AI 기술 도입으로 인해서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다. 기업들은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다. 사회적으로 어떤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글의 흐름이 쭉 있거든요. 그럼 평소에 이런 배경 지식을 쌓아놓으면은 지문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눈에 확 들어오게 됩니다. 아, 이런 흐름으로 지문이 가겠구나 하면서 지문 전체에 대한 구조가 파악이 딱 되고, 그다음에 문제 푸는 정확도랑 속도도 높아지거든요. 왜냐면 그 지문을 한 문장 한 문장 읽다가 그 지문 해석에 매몰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 이 글쓴이가 하고자 하는 말이 뭐구나 하면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보기를 딱 보면 답이 진짜 한 개밖에 안 보입니다. 왜냐면 그만큼 명확하게 주제가 잡히면 답을 바로 발라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사이트를 활용해서 제가 최대한 많이 해석을 해드리고 싶지만 지금 분야별로 어구를 많이 정리를 해뒀어요. 이 노션 페이지는 링크에 달아놓을 테니까 어구를 공부를 하시면 되고, 제가 해석을 쭉 해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런 지문들을 계속 읽으시면서 이 정도로 그래도 해석이 붙으실 수 있게 공부를 하시면 좋습니다. 저도 이걸 제가 지금 미리 읽어보고 말끔하게 번역을 해드리려는 게 아니라, 아, 이런 식으로 뭐 인권 관련 지문에서는 이런 식의 흐름이 나오는구나, 기후 관련 지문에서는 이런 흐름이 나오는구나, 이런 걸 좀 알려드리려고 하거든요. 일단 흐름을 보실 수 있게 같이 쭉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4,400만 명에서 1,000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국적이 없는 것으로 간주가 됩니다. 원래 스테이트가 국가인데 뒤에 less가 붙었으니까 국적이 없는 거겠죠? 국적이 없는 사람들은 그 어떤 국가에도 속하지 않고 해당 국가의 법률의 영역에도 들어와 있지 않은 사람을 뜻합니다. 그리고 해석을 하시다 보면 이렇게 according to 이런 뒤에 나온 according to 이런 식으로 기관명 나오는 것들 있거든요. 수능 독해도 많이 나와요. 이런 거 중요 정보 아니잖아요. 그냥 이런 거 빨리 넘어가 주시면 되고, 저도 이런 지문 읽을 때 이렇게 중요하지 않은 정보는 아예 해석을 안 합니다. 왜냐면 해석에 들어가는 에너지가 있는데 이런 것까지 다 하나하나 해석하면은 이제 에너지가 많이 쓰이기 때문에 중요 정보를 빨리빨리 캐치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런 according to하고 기관명 나오는 경우는 빨리빨리 넘어가 주시면 되고, 사람들이 이렇게 무국적자가 되는 방식에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하고 요런 사람 이름이나 기관명 빨리빨리 넘어가 주시면 되겠죠. 많은 무국적 사람들의 출신은 국가가 사라진 경우입니다. 아니면 무국적자가 되는데 그 이유가 전쟁이나 여러 가지 사유 때문입니다. 그 외 다른 사람들은 아예 국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해당 국가의 출산 정책 아니면 법률 때문입니다. 그리고 땡땡하고 예시가 나오겠죠. 이렇게 국적이 없는 사람들의 경우 국적이 없는 사람들의 자녀이거나 아니면 해당 국가에서 이 사람들을 시민으로 인정해주지 않는 겁니다. 해외에서 태어나는 경우에 해당 국가의 시민으로 인정을 해주질 않는 거죠. 또 일부 무국적자가 되는 경우 국가에서 그들이 거주하고 있는 국가에서 태어난 국가를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많은 경우에 유럽 같은 경우 팔레스타인이나 서부 사하라에서 온 사람들을 이렇게 간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 표현 보시면 이렇게 인권이나 국가 관련된 표현 같은 경우 stateless라던가 nationals, under the law, be displaced 이 동사 항상 많이 나오고, 그다음에 recognize as citizens, country of origin, right to nationality, be deprived of 이런 표현이 항상 많이 쓰이거든요. 이런 거를 파악을 해주시면 됩니다. 인권 관련돼서 이 기사 링크로 남겨둘 테니까 꼭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 기후변화로 넘어가겠습니다.
기후변화도 정말 많이 나오는 이슈 중에 하나이고 이런 표현들을 익혀두시면 계속 반복해서 나오기 때문에 훨씬 수월해집니다. 그래서 이 지문 같은 경우도 보시면 카자흐스탄의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은 급격한 상승이 있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이렇게 빠르게 성장하는 녹색 전환으로 인해서 카자흐스탄은 중간 단계 RE가 Renewable Energy의 줄임말이겠죠. 재생에너지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2030년도까지 카자흐스탄의 목표는 전체 에너지 생산량 중에서 15%를 재생에너지로 생산을 하고 그리고 이런 재생에너지의 비율을 50%로 2050년까지 증대시키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에 더해 카자흐스탄은 이렇게 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탄소 중립을 2060년까지 달성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가장 큰 파트너는 중국이었습니다. 중국의 재생에너지 전환에 있어서의 역할은 점차 증대를 해왔고 다양화되었습니다. 지난 수년간. 카자흐스탄에게 이런 파트너십의 이점은 매우 명확합니다. 경제를 산업화시키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탄소 배출량을 감소시키고 대기질을 증진시키고 공공보건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중국에게 이점은 매우 큽니다. 중국에게도 이러한 이점은 단순히 그냥 이윤을 남기는 투자나 재생에너지 기술을 수출하는 것을 넘어서서 중국이 누릴 수 있는 이점에는 소프트 파워를 얻고 환경적으로 파괴적인 탄소 발자국을 카자흐스탄에서 상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보시면 Transition to Renewable Energy 이거 항상 나오는 구문이고 그 다음에 Meet Interim Targets, Meet Targets 에너지 전환 목표를 달성하다 할 때 Meet Targets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런 구문도 아예 통으로 외워주시면 좋습니다. Generate 15% of total energy output through renewables 15% 총 에너지 생산을 재생에너지로 달성을 하겠다. 그 다음에 Carbon Neutrality, 탄소 중립 항상 나오는 단어. 산업화 촉진하다, Promote Industrialization, 탄소 배출, Decrease Carbon Emissions, 대기질, Air Quality, 공공보건, Public Health, 환경 파괴 발자국, Footprint 이거 항상 나오는 용어죠. Offset, Footprint, Harness Renewable Energy, 그다음에 Renewable Energy Potential 이런 거 항상 정말 기후변화나 에너지 나올 때 많이 쓰이는 용어들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런 용어들을 구덩어리로 익혀주시고 지문을 보면 바로바로 해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은 언론 미디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론 미디어도 많이 등장하는 그 수능 지문 중에 하나거든요. 보시면 저널리스트와 미디어 업계 종사자들은 건강하고 기능을 잘하는 사회의 필수적인 존재입니다. 올바르게 잘 되면, 저널리즘이 올바르게 잘 되면 저널리즘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충분히 책임을 지게 할 수 있고 그리고 사회에 잘 드러나지 않는 이야기들에 대해서 잘 조명을 해줄 수가 있고 민주주의적인 이상들을 강화시켜 줄 수도 있고 또한 중요한 정보를 대중에게 알려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파시즘 리더들이 점점 힘을 얻으면서 그리고 독재주의 정권이 권력을 손에 얻으면서 전 세계적으로 미디어의 자유가 점점 더 위험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여러 맥락에서 보자면 이렇게 미디어가 점점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는 뜻은 제가 디스나 댓 이것저것 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죠. 어떤 걸 봤는지 항상 생각을 해보세요. 앞에 나온 내용이겠죠. 이렇게 언론의 자유가 점점 위협을 받고 있다는 뜻은 저널리스트들이 괴롭힘을 당하거나 타겟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물리적으로 그리고 치명적으로 위협을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아니면 업무를 할 때 소외를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즉 다시 한번 이야기해보자면 저널리스트들의 안전에 대한 위협은 너무나 지금 중대한 상황이라 저널리스트들은 국가를 떠나도록 강요를 받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체포될까 두렵거나 폭력이나 고문, 심한 경우 죽음에 맞닥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제적 그리고 사회적인 압박으로 인해 많은 저널리스트들은 저널리즘에 대한 작업을
해외에 있으면서도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죠? 여기도 정말 언론이나 미디어에 나오는 전형적인 표현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Those in power,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hold someone account, 책임을 지게 하다, 감시하다. 그 다음에 underrepresented, 이런 것도 잘 해석 못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represent 영영사전에서 찾아보시면 뭔가를 잘 나타내주다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그러면 under 되어 있다는 거는 우리 사회에서 잘 드러나지 않는 이야기들, 소외된 이야기들, 소외계층에 대한 이야기들 할 때 뭐 underrepresented라는 단어 많이 쓰거든요. 그 다음에 bolster도 언론 얘기할 때 많이 나오고, 전달하다 deliver도 쓰지만 spread. 그 다음에 to the public, 대중에게 뭘 전달하다. press freedom, 언론의 자유. under threat, 이거 위협받다 많이 쓰이고, fear of arrest, violence, torture or death, 이거 한 덩어리로 많이 쓰이거든요. 이런 것도 익혀두시고, 그 다음에 social pressure, 사회적으로 압박을 받다. 정말 전형적인 표현들이 딱 나옵니다. 그래서 언론 미디어 부분도 공부를 해주시고요. 네, 다음은 국제기구 원조에 대한 주제입니다. 이 주제도 수능에 정말 많이 등장하는 이슈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보시면 2025년 1월 20일에 미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는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습니다. 해당 행정명령은 미국의 모든 자금, 해외 원조 프로그램에 대한 모든 자금을 동결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에는 USAID가 포함이 됩니다. 이런 줄임말 같은 거는 빨리 넘어가셔도 되겠죠? USAID는 미 달러 680억 이상을 국제 원조에 2023년에 사용하였습니다. The move.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서명한 걸 뜻하겠죠? 이렇게 받는 게 뭔지 항상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서명으로 인해 국제 원조 분야는 완전한 혼란에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중대한 빈곤 퇴치, 건강 평화 구축 단체들이 하룻밤 사이에 자금 지원이 하룻밤 사이에 끊겼기 때문입니다. USAID는 1961년에 설립되었고 그 목적은 미국의 영향을 전 세계에 펼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명성을 국제적으로 증진시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프로그램이 시작된 후로 미 정부는 최대 원조 지원자였습니다. 40%의 글로벌 원조 자금을 대왔습니다. 자금의 많은 부분은 지난 몇 년간 프로그램에 투입이 되었습니다. 프로그램에는 난민 캠프 지원, 그다음에 분쟁 지역을 지원하는 것 등이 포함이 되어 있고, 보건 교육, 그리고 백신 캠페인, 빈곤 퇴치 프로그램, 긴급 재난 구호 서포트, 환경 보호 등이 포함됩니다. 그러나 중요하게 아셔야 될 것은 모든 해외 지원이, 그리고 동결로 인해 영향을 받는 모든 프로그램이 USAID 관할에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USAID의 관리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국제기구 원조에도 항상 쓰이는 표현들이 있거든요. 행정명령에 서명하다, sign an executive order, 동결하다, freeze, 원조자금, aid funding, international humanitarian, 국제 인도주의, 그다음에 funding, spread influence, international reputation, aid donor, refugee camp, and conflict zones, 이런 거 항상 쓰이는 용어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익혀주셔야 되고요. 네, 이제 마지막으로 AI 기술에 대한 지문 쭉 볼 건데요. AI 기술 같은 경우는 항상 단골로 나오는 지문이기 때문에 또 요즘에 이슈가 많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지문도 익혀두시면 정말 좋을 것 같고요. 한번 쭉 봐보겠습니다. 챗 GPT는 챗봇으로 Large Language Model 정말 많이 나오죠. LLM 기술을 사용하여 인간처럼 말합니다. 챗 GPT는 처음으로 대중에 선보였으며 그때는 2022년 11월입니다. 챗 GPT는 빠르게 입소문을 탔고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소비자 앱이 되었습니다. 역사상 가장 빠르게.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 국제적으로 우려를 불러일으켰습니다. 뭐에 대한 우려냐면
what has been called artificial intelligence. AI라고 불리는 AI라는 힘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켰습니다. AI의 잠재적인 이익, 그리고 의도하지 않은 결과, 예를 들어 일자리 감소라던가 허위 정보에 대한 증가, 데이터 유출, 저작권 침해, 그리고 이보다 더 많은 사항들이 있습니다. 용어 자체적으로도 문제가 있습니다. AI는 공상과학에서 파생된 용어로서 이러한 공상과학에서 AI라는 용어는 자기 자신에 대한 자각이 있고 자의식이 있고 독립적으로 사고하는 기계를 뜻하는 용어입니다. 하지만 현재의 기술은 그렇지 않습니다. AI라는 용어는 넓은 의미의 용어로서 매우 다양한 다른 기술을 뜻합니다. 그리고 다른 용도를 뜻합니다. 원래의 의미와는 매우 동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용어에 대한 차이가 있다는 점 때문에 우리가 논의를 할 때 많은 혼란이 생기고 있고, 이러한 논의는 매우 중요합니다. AI 같은 경우도 항상 나오면 human-like speech, 그다음에 go viral, international concerns, potential benefits and consequences, 그다음에 job loss, misinformation, data breach, self-aware, 이렇게 막 항상 나오는 구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문들을 꼭 익혀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분야별로 쭉 정리를 해봤는데 꼭 수능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평소에 배경 지식을 많이 쌓아놓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주제별로 본인만의 노트를 만드셔서 뭐 사회, 문화, 경제, 기술, 정치 이렇게 분야를 만드실 수 있잖아요. 그럼 그 분야에 대한 기사들을 계속 읽으시면서 그 어구들을 업데이트를 해두시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저도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용어를 쭉 정리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구 덩어리로 정리를 해놓으시면서 이런 거를 계속 봐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본인만의 용어집을 만드셔서 기술, 경제, 사회, 문화, 정치, 의학 이런 식으로 엑셀 파일을 하나씩 만드셔서 계속 기사를 읽으시면서 어구들을 업데이트를 해주시는 겁니다. 그럼 나중에 중요한 시험을 보러 가기 전에 그 어구만 쭉 훑고 가도 어느 정도 이런 내용의 지문이 나오겠구나라고 예상을 좀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수능 영어를 이제 매년 지문들을 보면서 느끼지만 점점 지문들이 분야별로 세분화가 되고 주제가 깊게 들어갈 때도 있고, 그리고 또 그 해에 많이 나왔던 이슈들이 나오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권장 드리는 거는 언어 비문학 공부하는 것처럼 영어 독해도 점점 배경 지식 싸움이 돼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배경 지식이 쌓이면 그 구문 덩어리로 보이기 때문에 문장을 해석하는 속도도 빨라지고, 그 다음에 지문이 이런 식으로 흘러가겠구나 예측하는 능력도 길러지고, 그렇게 예측한 상태에서 보기를 보게 되면 그 지문 답이 확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냥 주제가 확 보일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이렇게 주제들을 내가 얼마나 팔로우업을 잘 했냐, 주제 관련된 어구들을 얼마나 잘 익혔냐, 이 부분이 관건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오늘 주제별로 같이 어구를 보고 기사들을 조금씩 보면서 해석을 해봤는데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기사들 링크는 다 달아둘 테니까 해석하시면서 해석 안 되는 문장이 있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오늘도 영어 공부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